김태수 씨 아들, 아버지 집 팔았대요. 진짜요? 요양비도 석 달째 밀렸다던데. 쯧쯧, 그래놓고 면회는 한 번도 안 와. 참나. 그날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간병인들의 대화가 제 70평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요양원에 온 지 석 달째 저는 침대에 누워 색바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죠. 20살이던 아들 민준이가 제 등에 엎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곧 데리러 올 거야. 저는 매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준이가 바쁜 거겠지. 아버지, 잠깐만 계시다 모셔올게요 라던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인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 아들, 아버지 집 팔았대요.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짜요? 요양비도 석 달째 밀렸다던데. 면회는 한 번도 안 오고. 쯧쯧.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가 덜덜 떨렸어요. 집을 팔았다고? 내 집을.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가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그 집을요. 땅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석 달 전 아들이 저를 이곳에 데려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둘째 임신했어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 배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설마 거짓말이었나? 그날 밤 간병인 윤지영 씨에게 부탁했어요. 제 집이 정말로 팔렸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날 오전 지영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어요. 소유자 김민준 박상호, 거래일자 2024년 3월 15일. 제가 이곳에 온 지 딱 한 달 후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이가 제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꾼 다음 남에게 팔아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색바랜 가족사진 속 민준이의 환한 웃음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건가? 그대였어요. 문이 열리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시죠? 들어온 사람은 허리가 꼿꼿한 70대 노인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305호에 사는데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어 있거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재미있는 일을 하셨군요. 뭐가 재미있다는 겁니까? 김 선생님,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사기와 횡령 사건을 다뤘죠. 형사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이 바빠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명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김 선생님 명의에서 아드님 명의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매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것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거래 가격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네 시세가 얼마인데요? 3억 정도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했다. 이건 명백한 편법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지영 씨가 추가로 알아본 건데 김 선생님 통장에서 퇴직금 3억이 전부 인출되었더군요. 뭐라고요? 아드님 명의로 3억이 빠져나왔습니다. 날짜는 김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일주일 후네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집도 돈도 모두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철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영 씨, 그 서류도 보여드리세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였어요. 환자명 김태수,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소견 법적 판단 능력 저하. 이게 뭡니까? 아드님이 김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말도 안 돼요. 저는 멀쩡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위조된 진단서예요.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 선생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아드님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죠. 법정이라니. 그런데 저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2명의 노인이 더 들어왔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최인석, 25년간 검사로 일하셨죠. 은발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정동민, 30년간 변호사셨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노인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이릅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이미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우리도 그만큼 철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내일 회의를 합시다. 정동민 할아버지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식당 구석 자리에서 오전 10시.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세 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들을, 제 손으로 키운 그 아이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먼저 날 버렸잖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셀파랭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 미안하다, 민준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어요. 복수를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요양원 식당 구석 자리에 4명의 노인이 모였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작은 수첩을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김민준과 이수진을 법정에 세우는 것. 증거가 충분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위조된 진단서, 편법 증여, 횡령. 이 3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드님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어디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둘째, 거래, 은행을 추적합니다. 3억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동민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셋째, 위조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돌파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여긴 요양원인데. 그래서 이분이 필요합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손짓하자 지영 씨가 다가왔어요. 저희 외부 조력자입니다. 지영 씨, 도와주실 수 있죠? 네,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라면요. 지영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할을 나눠볼까요? 최인석 할아버지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 형사님은 현장 조사와 동선 파악,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을 하겠습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증거 수집 후 법정 준비를 담당하죠. 정동민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말하려는데 박철호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김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이요. 아드님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로 면회를 요청하세요.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녹음을. 네. 아드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죄책감이 있을지. 박철호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이를 직접 만난다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혹시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알겠습니다.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나 아빠야.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잘 지내니? 면회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아,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구나. 잠깐만이라도.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 토요일 오후 2시에 면회실에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몰래 쥐어준 작은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제 퇴직금으로 산 거겠죠. 아버지, 오, 왔구나. 민준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민준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우리 집 팔았다며?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아버지, 그게. 민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거예요. 치매. 난 멀쩡한데. 아버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초기에는 본인이 모를 수 있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요양비로 쓰려고 한 거예요. 여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내 퇴직금 3억은? 그것도 아버지 요양비로 쓸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로 그게 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를 여기 버리고 집이랑 돈 다 가져간 게 정말로 요양비 때문이냐고.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가봐야겠어요. 일이 있어서요. 민준아. 하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면회실에 혼자 남은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4명은 다시 모였어요. 녹음 잘 되었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치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군요. 이건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인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위조 진단서를 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팀입니다. 실버 태스크포스. 월요일 아침 저는 지영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오늘 오신대요. 원장님한테 전화했대요. 수진이가. 왜?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박철호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4명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토요일 면회 이후 불안해진 거죠. 김 선생님이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 며느리분을 만나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오전 11시 원장실 앞 복도에서 저는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곧 화려한 명품 옷차림의 여자가 걸어왔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수진아. 요즘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은데 원장님이랑 상담했는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대요. 더 좋은 곳? 네, 전문 요양병원이요. 치매 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래요. 치매 환자라니. 난 치매가 아니야. 어머님, 수진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 진단서 있잖아요. 부정하셔도 소용없어요.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박철호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세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같은 요양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김 선생님 친구고요. 그래요? 어머님, 저 원장님 만나고 올게요. 수진이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섰어요. 저 여자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눈빛을 봤어요. 저런 눈은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냉혈한이에요. 1시간 후 수진이가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옮기기로 했어요. 난 싫어. 선택권이 없으세요.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니까요. 수진이가 차갑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최인석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알아봤는데요. 정동민 할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수진, 이 여자 과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2015년에 이미 한번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고였나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게다가 시어머니 재산도 거의 다 상속받았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럼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비슷해요. 결혼 후 빠르게 재산을 챙기고 시부모를 제거하려는 시도. 박철호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옛날 동료한테 연락해봤습니다. 그때 사건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게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영 씨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방금 원장님이 저를 부셨는데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 분이 원장님한테 할아버지들을 감시하라고 했대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보고하라고. 그리고 지영 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를 너무 도와주면 문제 삼겠대요. 해고시킬 수도 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김 선생님, 진정하세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화낼 때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요. 저 여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최인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포기해선 안 됩니다. 지영 씨, 정동민 할아버지가 지영 씨를 바라봤어요.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저런 나쁜 사람들은 용서 못해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민준이도 저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도 똑같이 나쁜 놈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색바랜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민준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곧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수요일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면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수진이가 말한 그 요양병원으로요. 정신병동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지영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문을 열자 지영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USB를 쥐고 있었어요. 이거 봐야 해요. 그게 뭔데요? 며느리분 차에서 찾은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오늘 주차장에서 청소하다가 며느리분 차 안에 핸드백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위험한 짓을.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이거 대박이에요. 급히 박철호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곧 4명이 모두 모였어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문제 언제까지 끌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끝이야. 끝이긴. 거기 가도 돈은 계속 나가잖아. 그럼 어떡해. 아예 정신병동으로 보내. 거기선 면회도 어렵고 나올 수도 없어.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뭐, 치매 환자잖아. 법적으로 당신이 보호자고. 진단서 위조한 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박 원장한테 돈 줬잖아. 입 다물 거야. 그래도 불안해. 여보,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3억이 걸린 문제야. 이미 집도 팔았고 돈도 빼돌렸어. 지금 와서 물러설 수 없어. 알았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양원에서 이상하게 움직인대. 누가 그래? 원장이 그러던데. 같은 층 할아버지들이랑 자꾸 모인대. 감시하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 증거네요. 최인석 할아버지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단서 위조 자백, 재산 횡령 자백, 그리고 의사 매수까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말로 날 버린 거구나.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동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때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이거, 불법으로 얻은 증거잖아요.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불법 취득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소용없다는 겁니까? 박철호 할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아닙니다. 쓸 수는 있어요. 정동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직접 증거로는 못 써도 간접 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합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면 돼요. 어떻게요? 박 원장이라는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아내는 거죠. 하지만 돈 받은 사람이 순순히 자백할까요? 협박하면 됩니다. 박철호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 면허 박탈될 수 있다고. 그리고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째, 박 원장 신상 파악. 둘째, 접근 방법 구상. 셋째,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박철호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급히 불을 끄고 침대 뒤로 숨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네.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떡하지?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한참 후에야 박철호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저 여자가 밤에 순찰을 돌고 있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나저나 정동민 할아버지가 USB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여러 곳에 복사해둬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영 씨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내일 외출할 때 복사해올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 속 민준이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끝이야. 끝이라니. 저를 끝장내겠다는 뜻이었겠죠. 민준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넌 정말로 내 아들이 맞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색바랜 가족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목요일 오전, 우리는 박 원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영 씨가 알아본 바로는 박 원장은 요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택시 불러서 모시고 갈게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제 휴무일이니까 자연스러워요. 오전 10시
저와 박철호 할아버지, 정동민 할아버지 셋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내과 병원이었어요. 간판에 박성진 내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협상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원장이 뛰쳐나왔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원장님, 진정하십시오. 박철호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진실 밝히려는. 무슨 진실,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박 원장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분들 내보내. 결국 우리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박철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돈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동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미 수진 씨가 입단속을 시켜놓은 거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의 차였습니다. 이런. 급히 뒷문으로 돌아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에서 수진이가 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305호, 306호, 307호 어르신들 외출 금지예요. 그리고 수진이가 우리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김태수 씨는 오늘 당장 옮깁니다. 뭐라고요? 방금 앰뷸런스 불렀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안 돼요. 난 안 가. 선택권이 없으세요. 수진이가 서류를 흔들어 보였어요. 법원 허가 다 받았어요. 치매 환자는 보호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부당한. 할아버지는 누구시죠?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김태수 씨 사주에서 이상한 짓 하게 만든 사람? 무슨 소리를. 원장님, 수진이가 원장을 돌아봤어요. 저 사람들 방에 CCTV 설치해 주세요. 수문의 시간 감시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는 당장 해고해요. 네, 지영 씨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무슨 권한으로? 제가 이 요양원 최대 후원자거든요. 원장님, 그렇죠.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 미안하지만. 원장님,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정말로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아빠,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명의 응급요원이 저를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난 안 가. 놓아줘. 할아버지, 저항하시면 진정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박철호 할아버지가 다가오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김 선생님, 철호 씨. 스트레처에 실리는 순간 최인석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구해드릴 겁니다. 앰뷸런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끝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앰뷸런스가 출발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정신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가 내 무덤이 되는 건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앰뷸런스가 멈췄어요. 왜 안 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경찰이 길을 막고 있어요. 경찰.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올라탔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네. 안전하십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네. 부당한 강제 입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이건 합법적인. 일단 경찰서 가시죠. 저는 스트레처에서 내려놓습니다. 다른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 박철호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 어떻게? 최 검사님이 옛날 동료한테 연락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했죠. 그럼.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이요. 경찰차는 요양원으로 다시 향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더 많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경찰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검찰청 동료한테 연락해서 긴급 수사를 요청했어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죠. 하지만 불법 증거라고. 긴급한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때 수진이가 경찰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난 아무 잘못도. 이수진 씨, 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도끼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저도 수진이도. 그날 저녁 4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간신히 막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인석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0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영 씨가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해고당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방청석에는 박철호, 최인석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정동민 할아버지는 제 변호인으로 변호인석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민준이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피고인 김민준, 이수진은 사기에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시작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4년 2월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 김태수 씨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인들은 단지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합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합법적이라고요?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 진단서를 보십시오. 김태수 씨가 치매 환자라는 진단서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 전 받은 정밀 검사 결과 김태수 씨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없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즉,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있습니다. 검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단서 위조한 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박 원장한테 돈 줬잖아.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고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 취득. 수진이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미 예심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진 원장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박 원장은 피고인 이수진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김태수 씨 명의의 집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 처리했고 퇴직금 3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검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어요. 피고인 김민준의 통장으로 3억이 입금된 후 일주일 만에 2억 5천이 인출되었습니다. 용처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업 자금으로. 어느 사업입니까? 그게 없습니다. 사업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요. 피고인은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검사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본인 아버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김태수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태수 씨, 아드님에게 집을 팔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퇴직금을 드리겠다고 하신 적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다 빼앗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하는 아들, 민준아. 제 목소리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니?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서 너 대학 보냈어. 결혼할 때도 전 재산 털어서 집 마련해줬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를 이렇게 버렸니?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때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미안해. 당신 아버지 재산 우리가 쓸 권리 있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쳤어요. 이수진 씨, 당신도 증인석에 서십시오. 수진이가 마지못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수진 씨, 2015년에도 결혼하신 적 있죠? 검사가 물었어요. 네. 그 남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 2억을 상속받으셨죠? 그건 합법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유언장이 바뀌었던데요.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피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당신은 연쇄 사기꾼입니다. 결혼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아니에요. 저는 충분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양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정동민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70노인의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겁니다. 정동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도 최후 진술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했어요. 30분이 지나고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수진, 사기, 문서 위조, 횡령 혐의 모두 유죄,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피고인 김민준, 사기 및 횡령 방조 혐의 유죄,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민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김태수 씨의 재산은 전액 환수하도록 한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난 거였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지만 환수된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1층에 있는 햇빛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괜찮으세요? 지영 씨가 짐을 나르며 물었어요. 응, 충분해. 박철호, 최인석, 정동민 할아버지도 함께 와서 집들이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겠네요. 최인석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재산도 돌려받으셨고 범인들도 처벌받았으니까요. 그러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철호 할아버지가 옆에 섰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긴 건 이겼지만 잃은 것도 많으니까요. 잃은 것. 아드님 말입니다. 맞아요. 민준이 승리했지만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정동민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교도소에서 왔어요. 아드님이 보낸 것 같은데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혼자 있을 때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 분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드디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변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고 아버지보다 제 욕심이 더 컸습니다. 감옥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를 그렇게 버렸다는 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쁜 아들이지만 아들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3년 후 나오면 그때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진짜 효도하고 싶습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책 발행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민준이. 민준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3년이라 그때까지 아빠가 살아있을까?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철호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김영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갈 곳이 있어요. 따라간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패에 실버 탐정 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정식으로요. 안으로 들어가니 최인석, 정동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 씨도요. 무슨 일이에요? 김영님도 함께 하시죠. 박철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탐정 일 말이에요. 우리처럼 억울한 노인들을 돕는 거죠. 저는 너무 늙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70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동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최인석 할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보여줬어요. 벌써 의뢰가 3건이나 들어왔어요. 다들 형님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읽어봤어요. 70대 할머니, 손자에게 사기당함. 75세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학대당함. 68세 아주머니, 딸 부부에게 재산 빼앗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철호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아직도 쓸모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쓸모. 네,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만큼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버 탐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사건을 해결했어요. 손자에게 사기당한 할머니의 돈을 되찾아냈죠.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진짜 원하던 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저녁이 되어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탁자 위에 놓인 색 발행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3년 후 내가 나오면 이야기해 줄게. 아빠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걱정했던 것보다 나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다음날 아침 새로운 의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실버 탐정 사무소입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가려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더 와 있었어요. 민준이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읽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읽을게, 민준아. 아빠도 바쁘거든. 거리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가족.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